네, 이제 퍼스트 앤 8 3부 엑스트라 포인트 시간입니다. 이제 Q&A 세션인데요.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한 이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기존에 이제 팟빵을 통해서 이제 후원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가주 사냥꾼님, 그리고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Six Puritans 9님, 그리고 본 밀러님, 빵돌이 3님, 제키 로빈슨 발렌수엘라님, 리보컨님, 생뚱맞기님이 이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후원은 저희가 나중에 모아서 뭐 이벤트나 이런 때 이제 사용을 하기로 저희끼리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보내주신 후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분당 이글스님이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축구처럼 FA컵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학 풋볼의 강자인 알라바마나 클램슨이 NFL의 현재 이제 약체 팀 중 하나인 뭐 마이애미, 워싱턴 이런 팀들을 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예전에 테니스에서 이제 클레이에 강한 라파엘 나달과 이제 물론 뭐 대다수의 코트에서 잘했지만 어쨌든 잔디에서 강했던 이 페더러가 각자의 코트를 이제 반은 클레이, 반은 잔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경기를 펼치면 누가 이길까라는 이제 그런 이벤트를 그때 이제 현대카드였을 거예요 아마.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경기를 만들어서 서울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대학 팀은 대학의 룰로, NFL 팀은 NFL의 룰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 팀이 경기를 붙으면 오히려 굉장히 좀 박빙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재밌는 비유인데, 네. 그 페더러와 나달은 어쨌든 같은 프로 레벨의 선수들이고 규칙을 본인들한테 익숙한 걸 하더라도 대학 선수들과 프로 선수들은 레벨이 다른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고 본인들이 편한 방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승패를 가를 정도로 큰 차이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질문을 받고 저는 사실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질문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고 이런 걸 하면 저도 사실 계속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대학팀이 프로팀을 이기기는 어렵죠. 그리고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거의 불가능이지 불가능은 아니죠. 이게 어쨌든 뚜껑 열어봐야 하니까요. 확률의 문제인 거고 이변은 어느 종목이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사실 그 확률이 높진 않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은 어쨌든 프로팀과 칼리지 팀이 경기를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를 사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례를 과거에서는 찾아볼 수는 있는데요. 이 NFL과 칼리지 올스타가 예전에 1934년부터 76년까지 약 40년 이상 매년 한 차례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NFL 우승팀과 칼리지 올스타로 구성된 팀의 대결이 매년 한 번씩 열리면서 이게 이제 칼리지 올스타 풋볼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펼쳐졌다가 76년을 끝으로 이게 이제 접었는데 그 접은 이유는 지금 사실 우리 이제 뭐 메이저리그에 간 선수들이 올림픽 같은 데 못 나오고 이거랑 비슷합니다. 이게 뭐냐면 프로팀의 감독들이 본인들이 드래프트한 선수들이 이런 경기에 뛰면서 부상당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차라리 그럴 시간에 우리 팀 훈련해 와라. 이런 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 클래식이 이제 중단이 됐는데 이게 어떤 하나의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보면 이게 41번 대결을 펼치면서 총 31승 2무 9패로 NFL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NFL 우승팀이 칼리지 올스타들에게 31승 2무 9패를 거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클럽 팀이 그 칼리지 올스타 팀과 붙었을 때도 승률이 더 높았다. 그러면 한 팀과 한 팀이 붙었을 때는 그 승률은 확실히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근데 어쨌든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칼리지 올스타가 어쨌든 뭐 한 팀 한 팀이든 여러 팀이든 이 우승팀을 상대로 NFL도 우승팀이니까 우승팀을 상대로 해서 어쨌든 9승 31패라고 그런 거는 승률이 한 2할 5푼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승팀을 상대로 이 정도 했으면 꼴찌팀 상대로는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종목에서 잠깐 좀 사례를 살펴보자 그러면 또 이 얘기하면 또 아마 김민준 아나운서 또 이제 저한테 또 이제 뭐라고 그랬을 텐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농구 대잔치, 대통령배 배구 이런 걸 보면 대학팀이 우승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준우승도 했었고 연세대가 우승을 했었어요. 농구 대잔치에서. 그리고 대통령배 배구도
한양대학교가 우승을 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팀이 충분히 우승을 하는 경험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이제 우리 그 질문해주신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FA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FA컵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FA컵에서는 이변이 꽤 나옵니다.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스페인에 이제 FA컵 비슷한 구강컵이 있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모든 팀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예전에 한 4부 리그인가 3부 리그인가에 은행원이 이제 뛰는 팀이 그때 이제 4강까지인가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낮에는 은행원, 밤에는 축구 선수. 상당히 네. 멋집니다. 상당히 좀 롤모델이네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는 이게 종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그런 사례들이 없지는 않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 결론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고 좀 설명을 드리면 네.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는 일반적인 경우에서라면 특히 풋볼에서는 네. 대학팀이 프로팀을 이기는 거는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단 그 특수한 상황이 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시대적으로 뭔가 좀 변혁기, 과도기 이런 시기에서 체제가 좀 불안정할 때, 리그의 네. 체제가 불안정할 때 그럴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리지 올스타 풋볼 클래식에서 대학 올스타들이 프로팀을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네. 그때의 NFL이 중요한 하나의 변혁기 과도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34년부터 76년까지 그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구승을 거뒀던 시기들을 보면 주로 이제 40년대에서 63년이 마지막으로 이제 승리를 한 해였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NFL이 흑인 선수들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퇴출시킨 건 아닌데 네. 그런 거를 약간 이렇게 뉘앙스를 줘가면서 흑인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나가거나 좀 이렇게 좀 불쌍한 모습을 보이면 그런 걸 퇴출시키거나 이런 게 해서 NFL에 흑인 선수들이 없을 때입니다. 지금의 NFL이 아닌 거죠. 지금 보면 NFL에서 지금과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물론 백인 스타 플레이어 많죠. 특히 쿼터백들 비롯해서. 근데 NFL의 스타 플레이어 중에 흑인 선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NFL에서는 흑인 선수들이 뛰지 못할 때였다. 반면 대학에서는 그 흑인 선수들이 똑같이 뛰었죠. 그러니까 흑인 선수들이 포함된 대학 올스타가 그 선수들이 프로에는 진입을 못해서 백인 선수들만으로 구성된 NFL 우승팀을 상대로 해서 해볼 만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가능했었던 거고 이게 NFL이 보면 1946년까지는 그 흑인 선수가 없었고 46년에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1960년대까지는 팀당 한두 명을 넘지는 않았었어요. 흑인 선수들이.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학팀이 마지막으로 프로팀한테 승리를 거둔 게 1963년인데 그때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NFL 팀들이 조금씩 흑인들을 이제 수용해서 팀당 한두 명 이제 모유하고 있을 때고 NFL이 본격적으로 흑인들이 이제 선수로 뛰기 시작한 거는 1967년 NFL과 AFL의 합병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NFL에서 흑인 비율이 30% 이상을 넘어갔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최고의 선수들이 인종에 상관없이 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했었다, 그럼 그걸 또 달랐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제 주전 쿼터백이 흑인이 된 건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정말 안 됐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런 체제가 약간 좀 불안정하고 시대적으로 좀 변혁기, 과도기 이런 때는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좀 대학 팀들도 해볼 만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이제 농구 대잔치, 뭐 대통령배 배구 이런 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사실은 이 체제가 실업과 프로의 경계가 좀 애매할 때 그래서 이제 실업에서 프로로 전환할 때 그런 어떤 변혁기이기도 했고 그 두 종목의 특징은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영어에서 쓰는 표현 중에 트랜센덴트 플레이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해보면 시대를 초월한 대스타 이런 선수가 있으면 특히 선수 한 명의 비중이 큰 종목 농구 한 선수가 5분의 1 배구 6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가 공격에 제한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탁구 같으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쳐야 되잖아요. 근데 농구는 조단 한 명이 계속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를 초월한 대스타가 정말 진짜 어느 시대에 뛰어도 정말 특출난 그런 대스타가 뛰는 그런 종목 그리고 그 종목의 비중이 그래서 이제 개인 선수 한 명의 비중이 커져서 최대한 개인 종목화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 그런 종목에서는 이런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웃라이어 선수 한 명이 나왔을 때 팀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선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아까 이제 뭐 농구 대잔치 뭐 이런 얘기하고 대통령배 배구 말씀드렸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중앙대 허재 선수 있었고요. 네. 연세대 뭐 아시다시피 서장훈, 이상민 뭐 이런 음. 선수들 주축으로 해서 프로까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력이었던 거죠. 배구 같은 데도 보면 한양대가 우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하종화 선수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그때 어쨌든 한양대가 이제 뭐 현대 그다음 뭐 고려증권 이런 음. 팀들을 꺾으면서 우승할 때 이제 주축이 됐던 선수가 하종화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선수였다. 그러면서 계속 그 선수에게 공격을 시키니까 이게 어쨌든 한 명이 역할이 정말 커서 그리고 이제 그 한 명이 차지하는 팀에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높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상대적으로 풋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선수가 2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22분의 1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변을 만들어내기 더 힘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질문자께서 말씀해주신 FA컵을 말씀해주셨는데 FA컵 종목이 축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축구는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변이 좀 더 이변이 많이 나오잖아요. FA컵에서는. 근데 축구 자체가 이변이 많은 종목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축구는 그러냐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득점이 낮게 나는 경기일수록 이변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기마다 뭐 한 득점이 날 확률을 뭐 x분의 1이라고 한다 그러면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에서 한 번 득점이 날 확률을 x분의 1이라고 하고 B라는 종목에서 한 번 득점이 날 확률이 y분의 1이라고 할 때 득점을 한 번만 하고도 이길 수 있는 경기는 이기는 확률이 x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득점을 많이 해야 이기는 경기들은 y분의 1이 계속 반복돼서 y분의 1 곱하기 y분의 1이 쭉 나가서 yn승분의 1이 되기 때문에 확률이 훨씬 낮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축구 같은 경기는 한 골 넣고 이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농구나 이런 경기들은 뭐 100점 이상 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한 골 나야 되는 확률이 계속 그만큼 누적돼야 되기 때문에 확률이 더 낮아진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축구 같은 종목은 저득점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이변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저는 불확실성이 높은 종목일수록 이 이변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이변이 많이 난다. 네. 왜냐하면 야구도 이제 점수가 적게 나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적게 날 수도 있는 종목이지만 많이 날 수도 있는 종목이잖아요. 야구도 이제 공을 던지고 공을 치면서 근데 같은 궤적으로 들어오는 같은 공을 같은 타이밍에 쳐도 왜 흔히 바비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인플레이가 될 확률이라는 게 존재하고 될지 안 될지 그리고 뭐 일단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고 네. 축구도 손으로 하는 종목이 아니라 발로 하는 종목이잖아요. 저희가 발로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정확하게 똑같은 뭐 루틴으로 가져가지만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발로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러면서 야구는 직접 뭐 손으로 하는 스포츠긴 하지만 방망이를 가지고 하는 스포츠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습도라든지 물론 다른 종목들도 그런 게 영향을 끼치지만 야구는 정말 온도, 습도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집 그렇죠. 하나만 놔도 아니면 뭐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도 공 던지는 게 완전히 달라지고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이 높은 스포츠들이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농구도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득점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그 공격을 많이 해서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스포츠일수록 그 어떤 불확실성이 점점 더 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그 팀 스포츠가 아니라 개인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농구를 예를 들어서 김민준 아나운서와 저 농구를 1대1을 하는데 김민준 아나운서의 야투 성공률이 예를 들어서 50%다. 그래서 저는 40%다. 그러면은 그 한 번 슛할 때마다 확률이 2분의 1로 들어가는 거고 전 그보다 낮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득점을 한 번 해서 하는 거라 그러면 그 어쨌든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득점을 많이 해서 점수를 많이 내야지 이기는 종목이라 그러면 50%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제 뭐 10분의 4니까 2분의 1보다 낮은 확률이죠. 낮은 확률로 계속 이제 곱해져서 가니까 그 확률이 누적이 돼서 더 낮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득점이 낮게 나는 종목일수록 이변의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서 이걸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어느 종목이나 약팀들이 강팀을 상대로 승부할 때는 로우 스코어링 경기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 그래서 이제 축구할 때도 이제 뭐 침대 축구하고 이러는 게 네. 자꾸 이제 득점 나오는 거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풋볼에서도 보면 약한 팀들이 강한 팀들을 상대로 할 때 보면은 어쨌든 이 경기를 로우 스코어링 게임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슛아웃으로 해서는 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득점이 낮게끔 만들고 특히 이제 그래서 수비 중심으로 경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러닝 게임이 강하고 수비가 강한 팀은 승리 확률이 높다라고 그러는 게 일단 러닝 공격을 통해서 경기 시간을 계속 단축시켜서 상대방이 득점할 가능성을 낮추고 네. 그다음에 수비로 계속 차단하기 때문에 양 팀 모두 공격할 기회들을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그러면서 득점을 더 놔야 되는 걸 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 사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전략이 약팀 입장에서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FA는 그렇고 지금 그래서 NFL과 이제 칼리지 풋볼을 다시 좀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특수 상황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대학 올스타라고 해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승팀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네. 대학 강팀이 프로 꼴찌팀이라도 이기긴 어렵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주요 요인을 이제 두 가지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소위 말하는 깔때기 효과입니다.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대학에 있는 총 팀들이 몇 개냐 이제 제가 이제 어떤 한 분이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이제 거기 약간 팟빵에 댓글로도 남기기도 했지만 칼리지 풋볼을 이제 1부 리그, 2부 리그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FBS, FCS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FBS에 있는 팀이 130개, FCS에 있는 팀이 125개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팀당 그 선수가 85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대학 리그에서 뛰는 총 선수가 2만 1000명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NFL에 진출하는 선수를 보면 NFL이 32개 팀이잖아요. 그렇죠. 액티브 로스가 53명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17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럼 2만 1000명이 넘는 선수 중에서 1700명도 안 되는 선수만 퍼센티지로 계산하면 7.8%거든요. 네. 대학 선수 중에 7.8%만 프로에 들어가서 뛸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 한 해 드래프트를 받는 선수들 물론 2만 명까지는 안 되겠지만 4분의 1이라고 따졌을 때 한 5천 명. 그리고 한 해 이제 드래프트를 받는 선수가 236명인가요? 그렇죠. 네. 그걸로만 봐도 정말 바늘구멍 뚫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프로에 들어가기가 수많은 대학 선수들 중에서 정말 극히 일부만 프로에 진출한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프로 리그라는 거는 대학 선수들 중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 들어가는 선수들이다. 네. 그러면 지금 NFL에서 꼴찌를 하는 팀이라도 마이애미 돌핀스건 애리조나 카디널스든 그런 대학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선수들로만 구성된 팀이다. 네. 그래서 그런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 대학에서 강팀이라고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건 어렵다라는 네.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우승팀 클램슨에서 4년간 쿼터백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레프트 태클을 4년 동안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가 이제 미치 하이어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선수가 어떤 정도의 그 기량을 가진 선수냐면 이게 그 뭐 프로에서 올 프로 뽑듯이 대학에서 이제 올 아메리칸이라고 이제 선수를 뽑아요. 미국 전역에서 네. 가장 뛰어난 선수들 포지션별로 뽑는데 이 선수가 만장일치로 올 아메리칸에 뽑힌 선수예요. 클램슨이 속해 있는 그 리그가 ACC라는 리그인데 네. 그 ACC에서 First Team All ACC로 3년 연속 뽑혔었고 ACC에서 가장 이제 베스트 블로커에게 주는 상도 받았던 선수예요. 네. 근데 이런 선수가 프로에 가서 이제 달라스 카우보이스에 언드래프티드 루키로 입단을 했거든요. 드래프트 못 됐어요. 드래프트 네. 못 돼서 자유계약 선수 칼리지 프리에이전트로 입단을 했는데 이 선수가 시즌 시작 전에 방출이 됐고 지금 다시 프랙티스 스쿼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클램슨이라는 우승팀에서 쿼터백 빼고는 제일 중요한 포지션에서 리그 정상권, 그러니까 그 칼리지 리그에서 정상권의 성적을 보였던 선수가 프로에 가서는 주전은커녕 네. 그 액티브 로스터에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프로의 문은 높다. 근데 그런 선수들로 구성된 프로팀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고 두 번째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NFL 선수들과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과 대학 선수들의 체격이나 정신력이나 운동 능력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래서 그거를 NFL도 그걸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 뭐냐면 NBA 같은 경우에는 대학 1년 뛴 선수들 드래프트 가능합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잖아요. NFL 드래프트 신청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년이 지나야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년이 지나야 NFL 드래프트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NFL이 볼 때
이 젊은 대학 선수들의 몸이 음. 아직 NFL에서 뛸 만큼의 체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체격도 크고 정신적으로도 좀 더 성숙해야 이 힘든 NFL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드래프트가 되고 나서 이제 딱 입단을 한 이후에 그 다른 선수들과 이제 루키 선수들의 몸을 비교해 보면 그렇죠? 루키 선수들의 몸은 아직까지 뭔가 좀 왜소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래서 이제 특히 라인맨들 보면 프로에 가서 벌크업하는 경우가 많지 음.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그만큼 대학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과 체격적으로 봤을 때도 경합하기 힘들다는 얘기고 네. NFL에 가서 적응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한다가 아니라 대학 선수들이 NFL 가서 경합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대학 재학 선수가 프로에 있는 선수들을 이기는 거는 몇 년이 지나야 경합해 볼 만한 그런 어떤 체격이나 정신적인 어떤 그런 상태가 된다. 네. 그래서 정말 그 대학 팀들이 아무리 우승 후보고 강해 보여도 그 팀이 정말 프로에서 아무리 우스워 보이는 팀이라도 이기긴 정말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돌이켜 보면 지난 시즌에 이제 1라운드 10번 픽으로 뽑혔던 이제 조시 러젠 선수가 그쵸. 그 10번으로 뽑힐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선수가 지금 마이애미 쿼터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이 애리조나에서 뛰었을 때 뭔가 이렇다 할 성적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팀이 약하니까 뭔가 평가를 하기 어려웠다는 그런 얘기가 지배적이었지만 어찌됐든 뭔가 이제 쿼터백이 처음에 뽑혀왔을 때 대부분은 프로에서 1년 동안 이제 수업을 하게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레드 셔츠를 입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선발 수업을 받고 나서 이제 쿼터백을 뛰어도 이 선수는 아직 모자라다라는 평가를 그런 받는 리그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학 선수들과 프로 선수들이 맞붙었을 때 이 대학 선수들이 이기기는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준 아나운서 얘기 진짜 정확한 표현인데 마이애미 작년 애리조나에서 진짜 뭐 리그 최하위권의 팀에서 뛰고 있는 쿼터백 조시 로센이지만 이 선수도 대학 때는 리그 전체 1라운드 10번째 픽으로 뽑힐 정도로 잘하던 선수였다는 얘기죠. 쿼터백 중에 10등이 아니라 전체 선수를 모아놓고 10등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프로의 벽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뭐 클램슨이고 알라바마고 아니면 칼리지 올스타라고 해도 프로팀을 이기기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유가인님이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올 시즌 바뀐 룰이 궁금합니다. 패스 인터피리언스가 챌린지에 포함된 것 말고는 잘 모르겠다라는 이제 질문 남겨주셨는데 이 질문은 이제 이 댓글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은 이제 오라인은 스탯으로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어디가 강한지 모르겠는데 32개 팀 중 오라인 강한 순위가 궁금합니다. 혹시 야구 WR처럼 포지션과 무관한 스탯이 있거나 포지션별 팀 순위 같은 게 있어서 오라인의 능력치를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네. 일단 뭐 얼핏 생각하기에 이걸 평가하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이 선수들이 오라인에 있는 선수들을 각각 평가했을 때 이 선수가 이제 QB 히트를 얼마나 허용했느냐, 색을 얼마나 허용했느냐, 그리고 이제 이 프레셔를 얼마나 이제 그렇죠. 당했느냐, 뭐 이런 정도로 좀 일단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고요. 잘 표현하셨고요. 일단 뭐 질문하신 것처럼 야구에서처럼 포지션에 관계없이 WAR처럼 그 어떤 선수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가 있느냐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야구에서 WAR처럼 일반화돼서 쓰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식축구에서 쓰이는 게 뭐가 있냐면 VOS라고 해서 이제 Value Over Stream이라는 이제 스탯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야구에서 WAR처럼 한 선수가 그 사실 이제 그 방출될 뭐 아슬아슬한 위기에 있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진짜 미니멈 정도의 레벨에 있는 선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대체 선수, 대체 그렇죠. 가능한 선수. 그러니까 야구에서 이제 대체 선수라고 리플레이스먼트 플레이어라는 말을 쓰는데 풋볼에서 사실 이제 웨이버 와이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제 웨이브라는 말 알지 않습니까? 네. 방출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웨이버 와이어에 올라갈 만한 선수, 그런 선수들 대비해서 판타지 포인트가 얼마나 더 위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사실 판타지 리그에 적용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점수를 수치화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라이프타임 밸류라는 게 있어서 각 선수가 포지션에 상관없이 이 커리어 기간 동안
그 판타지 포인트를 얼마나 누적할 수 있느냐 이걸로 해서 선수의 기량을 수치화하는 게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스탯은 판타지 포인트 개념인 거고 이거를 지금 우리 진짜 제대로 된 경기의 스탯화해서 일반화해서 볼 수 있는 WAR 같은 그런 스탯은 아쉽게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런 스탯이 있다고 해도 이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그쵸.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가비 타임으로 돌입했을 때 선수들이 스탯 세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쵸. 이번 주에 있었던 이 펠콘스. 네, 펠컨스 경기만 해도 선수들이 미친 듯이 경기 후반에 스탯 세탁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력이 좋았던 건 아니니까요. 그쵸. 네. 근데 이제 그래서 WAR 같은 건 없지만 보실 만한 그런 지표가 있느냐 그런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실 오펜시브 라인맨이 제일 수치화해서 그 어떤 실력을 평가하기 제일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걸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ESPN에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패스 블락 윈 레이트라는 지표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 블락 윈 레이트 뭐냐면 그 오펜시브 라인맨이 패스 러셔들하고 붙어서 이 2.5초 이상을 버틸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게 2.5초 이상 버티면 패스 블락 윈이고 네. 그거를 이제 레이트인 거죠. 몇 프로 정도 네. 이기느냐. 그런 걸 이제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패스 블락만 있고 런 블락은 없습니다. 근데 그 오펜시브 라인맨은 패스 블락도 있고 런 블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지금 ESPN에서 만들어낸 이 지표는 그 오펜시브 라인맨을 정확하게 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만든 이 QB 레이팅이라는 뭐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도 정말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정확하지 않거든요. 이제 정성적인 면을 가미했는데 사실 네. 정성적인 면의 단점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래서 ESPN에서 좀 최근에 만든 그것도 불완전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뭐 어떤 사이트를 좀 찾아서 보실 수 있는 게 있느냐라는 걸 좀 몇 가지를 들어서 좀 추천해드리면 네. 일단 첫 번째로 NFL.com에 가시면 NFL.com에서 아까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오펜시브 라인맨들에게 매겨지는 그런 지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색 허용 개수, 네. 런 블락킹을 할 때 러시, 레프트, 센터, 라이트를 구분해서 라인맨이 있는 뭐 그 포지션에 따라서 네. 레프트, 센터, 라이트에 따라서 어느 포지션으로 뛰었을 때 야디지를 얼마나 게인했느냐 이런 걸로 정량화된 지표를 평가하는 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한번 뭐 보실만한데 여기에는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딱 정확하게 그 수치만 돼 있지 아까 이 김민준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탯 세탁이 돼 있는 거는 이건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게 좋긴 한데 프로풋볼 포커스라고 이제 PFF에서 발행하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는 아까 이제 그 QBR처럼 정성적인 부분이 가미됩니다. 아까 지금 NFL.com에서 제시하는 그런 지표에 정성적인 부분이 가미돼서 스탯 세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네. 그걸 걸러내려는 노력을 해서 볼만한데 단점은 유료입니다. 유료죠. 그래서 네. 이 PFF는 유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냥 NFL과 같이 하나 좀 보시면 좋을 게 NFL.com과 하나 좀 보시면 좋을 게 풋볼 아웃사이더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NFL.com에서 제공해 주는 것보다는 조금 한 단계 뎁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런 블락킹이다 그러면 파워런 그러니까 파워러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걸 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공률이 높느냐. 그다음에 스터프드 런 이게 스터프드는 이게 그냥 완전히 막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 내지는 그 뒤에서 완전히 막혔다는 건데 그런 거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세컨 레벨 야드라는 게 이제 세컨 레벨이라는 거는 라인맨들을 뚫고 지나가서 이제 라인베커들 진영까지 갔을 때 그걸 네. 이제 세컨 레벨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면은 사실은 이제는 라인맨들의 영역을 넘었다고 평가를 해서 거기 야디지는 이제 좀 가감을 하는 거죠. 그 좀 그 가중치를 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좀 감점을 부여해서 수치화하고 또 이제 패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색 개수 거기에 이제 색 레이트 그러니까 몇 번의 그 패스 블락에서 몇 번의 이제 색을 허용했고 그런 것들 그 이제 비율을 따져서 런 블락킹과 패스 블락킹의 어떤 효율성을 네. 그 랭킹을 매기는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팀별로 패스 블락킹 런 블락킹 별로 랭킹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뭐 보실만 하다라고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라인에 대한 평가는 다른 포지션들보다는 확실히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렵죠. 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제 어떤 스탯도 있지만 그 가장 이제 무슨 표현을 쓰냐면 아이볼 테스트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내가 그냥 볼 때 잘하는 애가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 아이볼 테스트를 통과해야
아이볼 테스트를 통과하는 맞아요. 애들이 그냥 잘하는 애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런 사실 오펜시브 라인맨들을 스탯을 만들고 해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르고 그리고 이제 또 상대방에 따라서 다르고 이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네. 거는 수치화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진짜 아이볼 테스트를 통해서 네. 아, 얘 잘하네. 이 팀 잘하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 웨이버 와이어에 올라갈 만한 엣지와 에런 도널드를 상대할 때 어떤 그 오라인이 다른 모습일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 모습만으로 평가를 받아선 좀 쉽지 않잖아요. 경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일단 뭐 참고하실 만한 그런 어떤 사이트들은 좀 몇 개 좀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 작전에 있어서 감독과 코디네이터의 역할 분담이 궁금합니다. 공격 혹은 수비가 강하면 감독보다는 코디네이터의 칭찬이 많더군요. 매번 스냅 시 콜은 누가 정하고 언제 정하고 어떻게 정하는지, 감독은 코디네이터가 준비한 작전을 몇 %나 그대로 실행하는지, 고포릿은 누구의 의견인지, 스페셜팀은 스페셜팀 코치가 다 하는 건지, 이 기초적인 것부터 좀 자세히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뭐 사실 그래서 뭐 찾아서 보기도 힘들고 네. 이걸 좀 제가 이제 뭐 좀 답변을 드려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감독과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나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이제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코디네이터 일반적으로 코디네이터에 대한 선임권은 감독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뭐 유명한 네. 그런 오펜시브 내지는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있으면 그대로 이제 승계해서 감독이 그대로 같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는 감독이 새로 부임하면 네. 새로 임명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디네이터들과 감독 간에는 어느 정도 감독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온다. 그리고 본인 시스템에 맞는 사람들이 온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같은 시스템을 운영할 그런 사람들이 구축이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신뢰의 정도에 따라서 네. 그리고 감독의 성향에 따라서 감독이 플레이 콜을 직접 하기도 하고 네. 내지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한테 이걸 위임하기도 하죠. 플레이 콜 권한을.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감독이 공격 코치 출신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감독이 짜놓은 공격 스킴 안에서 네. 그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나 본인이 플레이 콜을 하고 디펜시브 스킴은 디펜시브 코디네이터한테 전권을 위임합니다. 반대로 네. 감독이 수비 코치 출신이라면 수비 스킴에 대한 건 본인이 만들고 그 안에서 본인이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플레이 콜을 하고 네. 오펜시브 이제 플레이 콜은 오펜시브 코디네이터한테 위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근데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코디네이터들이 뭐 잘 되면 칭찬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스킴이라는 거는 더 큰 그림이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플레이마다 바로바로 결과에 나타나는 그 플레이 콜이 그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플레이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그 플레이 콜을 한 사람이 칭찬을 받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 콜러가 좀 잘 되면 칭찬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플레이 콜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감독이 아닌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든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든 심지어는 그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쿼터백 코치라든지 네. 아니면 디펜시브 라인 코치나 세컨더리 코치가 플레이 콜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감독이 아닌 코디네이터 내지는 그 이하의 코치들이 플레이 콜을 하는데 그게 잘 된다. 그럼 그 사람들은 감독 후보를 나중에 이제 물망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라이언 플로레스 같은 경우는 지난 거죠. 시즌에 이제 맷 패트리샤가 감독으로 가면서 이제 DC 자리가 비어 있었고 뭐 DC로 승격되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라인베커 코치로서 그 플레이콜러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감독으로 영전을 해서 가게 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플레이 콜링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눈에 띄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게 되면 이제 감독까지도 이제 그 후보의 풀 안에 들어간다라는 네. 거고 이 플레이 콜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보면 이거는 플레이 콜은 일반적으로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경기 시작 전에 보통 첫 번째 드라이브에 대한 플레이 콜은 다 준비를 해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을 받는다? 그럼 첫 번째 드라이브에서 어떤 공격을 해야지라는 거는 첫 번째 드라이브에 대한 보통 한 10개에서 15개의 플레이는 준비를 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플레이별로 진행을 하는데 공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그게 만약에 이제 상황이 좀 예측했던 것과 다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기존에 원래 가지고 있는 플레이북에서 그 상황에 맞게끔 플레이 직전에 플레이콜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상황에 맞게끔 이제 그 다음부터 간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콜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감독 아니라
코디네이터나 그 밑에 코치들까지도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라고는 네. 했지만 이제 질문해주신 것처럼 go for it 상황, 음. 아니면 투 포인트 컨버전 이런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건 당연히 감독이 감독이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감독이 해서 그 상황에 맞는 플레이 콜을 지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페셜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스페셜 팀도 중요한 의사결정, 예를 들어서 페이크 펀트, 네. 그다음에 아니면 뭐 언사이드 킥 이런 거는 감독이 지시를 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스페셜 팀 코치가 하는 거고요. 네.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의 작전 지시 외에는 일반적으로 스페셜 팀 코치도 이제 권한을 위임받아서 네. 스페셜 팀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 중에도 보시면 이 물론 이제 주로 플레이 콜링을 하는 이제 코디네이터가 있겠지만 중간중간 보다 보면 감독도 이제 그렇죠. 플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네. 이렇게는 그런 관여를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이 꼭 전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감독 밑에서 위임받은 코디네이터도 있겠지만 중요한 상황이 되면 또 감독이 또 플레이 콜링을 하기도 하고 좀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플레이 콜러가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근데 진짜 중요한 상황에서는 감독이 관여 안 할 수가 없다. 네,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감독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네. 조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션 맥베이의 성공으로 인해서 이 젊은 감독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또 NFL 리그였고, 근데 그런 열풍이 이제는 조금 식은 것도 같아요. 뭐 식었다기보다는 지금 올해 많은 그런 감독들이 이제 새로 부임했는데 네. 초반 성적이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조금 이거에 대한 얘기가 좀 수그러들고는 있는데, 네.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뭐 많은 감독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런 유형들이 단기간에 그런 유행이 꺼질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션 맥베이가 저는 지금 초반에 안 좋긴 하지만 저는 션 맥베이는 극복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네. 그 외에도 여러 명의 새로 부임한 감독 중에 한두 명이 성공하면 사실 이거는 한 명만 성공해도 유행이 퍼지거든요. 네. 근데 션 맥베이 플러스 한두 명만 성공을 해도 음. 분명히 이제 그런 감독을 쓰지 않았던 팀 중에 성적이 안 좋은 팀은 또 그런 카피캣 전략을 쓸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그런 코치나 감독이 프로에 있으면 쓰겠지만 프로에 없어도 네. 대학에서도 또 찾을 거고요. 그럼 계속 이렇게 저는 이렇게 찾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클리프 킹스베리가 이제 그렇죠. 뭐 킹스베리도 그런 네, 경우고. 카디널스로 오기도 네. 했고요. 네. 어쨌든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Fourth and 8 이제 3부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참 4분의 1이 지난 시점까지 왔는데 현재까지 한 2달 정도 저희가 이제 이 그렇죠. 시즌 팟캐스트를 프리뷰부터여서 네, 진행을 해오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일단 뭐 감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상당히 즐겁죠. 즐겁고 일단 이런 어떤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플랫폼이 있는 게 네. 너무 좋죠. 그래서 좋고 또 이제 한번 시작했으면 또 좋은 정보를 좋은 어떤 컨텐츠를 계속 이제 전달해 드려야겠다는 책임감도 있고 네. 그래서 뭐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도 굉장히 즐겁게 이 팟캐스트를 녹화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3부 이 엑스트라 포인트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First and 9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